잠깐 제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성현회계법인에 지금 근무하고 있고 성현회계법인에서 근무한 지는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성현회계법인에 오기 전까지는 3일회계법인에서 한 20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제가 프로페셔널로 살아간 건 한 25년 되고요. 제가 2007년부터는 저는 제 주특기를 포렌식으로 해서 주로 불황조사 업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강의할 토픽하고는 어떻게 연결되냐면 사실은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약간 예방적인 성격입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을 의사나 경찰의 업무하고 비유를 하는데 의사로 치면은 이 사안은 내과적인 사안이죠.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는다거나 하는 사안이고 저는 사실은 제가 하는 업무는 외과적인 업무로 소개를 드려요. 건강검진에 그러니까 뭔가 건강관리에 실패했을 때 그 다음에 수습하는 게 저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 직업으로 여러분들하고는 만나지 않는 게 여러분한테는 제일 좋다라고 항상 강의할 때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뭔가 사고가 터져서 수습해야 될 때는 또 저를 만나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소개를 드리고요. 저를 불러주신 이유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내과적인 방법으로만 얘기를 해서 내부 통제를 아는 것도 좋지만 실제 현장에서 어떤 사고들이 일어났는지 이해한 다음에 다시 통제를 들여다보면 이 당연한 것들을 왜 못 봤을까라고 깨닫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실제로 자금 관련된 사고는 뒤에 드릴 사례 몇 가지로 대부분의 사고 유형이 정리가 됩니다. 물론 제가 너무 경험이 적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여기 적혀 있는 것 말고도 제가 직접 겪은 것들, 업무를 하진 않았지만 상담하는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 유형이 비슷합니다. 근데 그게 되게 쉬운 베이직인데 안 지켜져서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해서 아쉽고요. 그래서 오늘 기회를 통해서 내부 통제, 자금 관련된 내부 통제는 어떤 걸 고민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회사 내부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어떻게 반영되고 공시까지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보는 시간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공시 규정의 변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특히 자금 관련된 부정을 고민하고 공시하는 걸 고민해야 되는가에 대한 근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요. 파트 2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 사고 사례를 설명드릴 겁니다. 이 사고 사례는 제가 겪은 사례는 컨피덴셜리티 때문에 직접 말씀드린 건 그렇고 신문에 났던 것 위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트 3에 가서는 이제 저희가 왜 이런 사고들이 일어났고 근데 원인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하나의 원인으로도 압축해서 설명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 그리고 그 원인을 어떻게 위험을 방지하고 또 내부 통제에 잘 녹여 넣느냐 그거를 SOD라고 적었는데 저 SOD의 관점에서 어떻게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OD가 업무 분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내용들, 내부의 관리제도 관련된 규정 변화 이해, 노출된 부정 사례들의 특징, 그리고 업무 분장의 이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먼저 왜 우리가 이 시점에 고민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3년, 24년 동안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 그 변화의 가장 큰 트렌드는 뭐냐면 이 과거에 저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처음 운영하기 시작했을 때에 누군가 지적했던 부분이 있어요. 시장에서 약간 걱정하셨던 부분이 뭐냐면 이게 감사를 받게 되고 감사도 사실은 외관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그거에 활용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항공회라든가 상장의 포협 이런 외부 기관들이 정리해 놓은 규정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법을 운용하는데 법 자체에 기반하지 않고 외부의 다른 근거에 의해서 뭔가 감사가 수행이 되고 회사에 대해서 뭔가 요구를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서 이것들을 다 외관법 하에 법체계 안으로 녹여 넣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23년 11월 15일 날 보도 자료고요. 여기서 가장 큰 변화는 그래서 그동안 외부에 있었던 모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다 법체계 안으로 가져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근거 규정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면은 가장 큰 거는 주식회사 매우감사에 관한 법률입니다. 저희가 외관법이라고 흔히 부르는 것들이죠. 거기에 시행령이 있고
시행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감사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 있고요. 외부 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시행세 측에 와서야 이제 금감원이 뭔가 실무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레벨이 되고요. 시행세 측도 아니고 시행세 측의 별표 6에 보면 이제 그동안 법 바깥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제도들, 평가 보고 기준들을 별표 6에다 녹여 넣습니다. 저게 말이 간단해서 별표 6이지, 별표 6에 가서 보시면 실제로 또 하나의 시행령이나 법 체계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상당히 양이 방대합니다. 한 A4로 뽑아놓으면 10페이지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약간 법 비슷하게 만들었으니까 실무적인 내용은 다룰 수가 없었고, 거기에 다시 내부회계 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가이드라인이 이제 참조 문헌으로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저것까지 다 이 외관법의 큰 흐름 하에 다 녹여넣는 작업이 23년 말에 돼서야 완성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또 이후에 잠깐 설명드릴 건데 22년에 항공회하고 상장료 코업에서 자금 횡령 방지를 위한 내부회계 관리 제도 업무 체크 포인트라는 이 참고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 저희 지금 자금 부정하고 관련된 내부회계 관리 제도의 근거 규정들이고 참고 문헌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따 고민할 자금 부정 내부회계 관리 제도는 왜 공시해야 되느냐? 이 근거 규정을 설명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렸죠? 내부회계 관리 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이란 게 이제 도입이 됐고요. 별표 6으로. 거기에 3장 1절하고 2절에 보면은 대표자의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효과성 평가 결론을 적게 돼 있는데요. 문단 25에 보면은 내부회계 관리 제도 운영 실태 보고서의 포함 내용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부터 차 뒤에도 이제 항목이 있는데 가부터 쭉 적혀 오다가 차 항목으로 횡령 등 자금 관련 부정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회사가 수행한 내부 통제 활동을 별도로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 규정 때문에 이제 회사는 운영 실태 보고서 안에 회사의 자금 관련된 내부회계 관리 제도의 통제 활동을 기재하셔야 되는 거죠. 갑자기 도입하려고 하니까 약간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고요. 금감원이 11월 보도자료에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12월 보도자료에도 확실히 했습니다. 1년 동안은, 그러니까 24년 회계기간은 기존에 해왔었던 외부에서 만들었던 모범 기준을 적용을 하더라도 이거는 가능하도록 하겠다. 거기서는 운영실태 보고서 안에 자금 관련된 운영 통제를 넣으라는 요구사항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유예기간을 담았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받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올해 이제 24년 사업보고서의 운영실태 보고서 안에 그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고요. 몇몇 기업들은 일찍 유예기간 적용을 받지 않고 일찍 적용을 해서 몇몇 기업들은 공시를 한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운영실태 보고서 예시입니다. 제가 혼돈을 드릴까봐 요거는 원래 처음 공개됐었던 거는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23년 말에 있었던 운영실태 보고서인데요. 요게 붙어있는 장편의 내용은 24년 12월 30일 한번 개정이 됐는데 그 개정 내용을 반영한 거고요. 요건 아까 설명드렸듯이 참고할 만한 자료로 체크 포인트라고 이제 부를 텐데 항공의 상장료 포업에서 만들었던 자금 방지를 위한 내부회계 관리제도 업무 체크 포인트입니다. 이따가 저희가 미리 Q&A를 취합을 해서 도움될 만한 자료가 없느냐라는 질문이 뒤에 나올 텐데요. 그때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실무적으로 가장 도움될 만한 자료는 아마 외부의 기존 자료는 여기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저걸 쳐다보면서 아쉬웠던 게 저거는 아마 빅4에서 항공회하고 도움을 받아가지고 여러 기업들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만들었던 자료로 알고 있는데 외국 자료의 내용을 그냥 번역해서 넣은 부분들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수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한국에서는 이제 수표 쓰는 기업들이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 다 펀뱅킹, 이체, 다 그런 전자적인 방법을 이용을 하는데 아직도 보면은 외국 자료를 그냥 카피해 와서 실무적인 내용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공시의 관점에서는 이제 회사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작년 11월에 금감원에서도 이 자금 부정 통제 공시 서식 작성 사례, FAQ 이런 것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아까 처음에 요 전 페이지에서 보여드렸던 저기 이제 개선된, 제가 그래서 24년 12월 23일 개정 내용 포함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개정된 내용으로 운영실태 보고서를 다시 작성을 해서 보여줬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보셔도 참고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도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이 말이 있습니다. 자금 횡령 방지를 위한 내부 회계 관리도 업무 체크 포인트에서 제시한 자금 관련 부정 위험을 예방 또는 적발하기 위한 통지와 그 항목 구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서, 이 금감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자료도, 예시 자료도 아까 앞 페이지에서 설명드렸던 이 체크 포인트에서 많은 부분을 참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관점에서 보면은, 제가 저번 주가 2주 전에 한경에 기사도 썼는데 지금 심정이 어떨까 보면은, 그동안은 아무도 쳐다보지는 않았었잖아요. 저희 회사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해서 뭔가 보여주는 적은 없습니다. 그냥 운영실태 보고서 정도 내보내고 그러면은 됐었는데, 이제는 안 그래요. 모두가 다 니네 회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라고 들여다볼 수 있어요. 물론 그전엔 감사인은 볼 수 있었지만 감사인 이외에 일반 대중들은 못 봤었죠. 그래서 이제는 근데 아닙니다. 그래서 춤출 땐 혼자 같이 공연은 모두가 보는 것처럼이라는 영어 속담 같은 게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는 니네 회사는 어떻게 하고 있냐, 저기는 저거 하는데 니는 왜 안 하냐, 비교당할 수 있죠. 그래서 기업들이 느끼는 프레셔는 이전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지, 하던 거 보여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기업들의 느낌은 그게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춤추는 거하고 공연하는 거는 다른 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규제 관련된 내용을 잠깐 살펴봤었고요. 파트 2에서는 그동안 시장에서는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실무적으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저희가 케이스를 6개를 준비했는데요. 아마 이게 시간 순으로 정리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아마 누군가 이 얘기를 했는데, 저 밑에 제가 참조 자료로 ACFE라고 저하고 같은 업무를 하는 미국의 협회가 있습니다. 부정조사인 협회가 있는데, 저 아래쪽 링크에 있는 그 기고문을 혹시 찾아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찾아보시면 그 기고문을 쓴 부정조사인은 내가 여태까지 본 자금 횡령 사고 중에 가장 큰 사고다라고 기고했을 만큼 상당히 큰 사고였습니다. 근데 상장사가 아니고 외국계다 보니까 잘 알려지진 않았어요. 근데 저 같은 실무를 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되게 큰 뉴스로 다가왔던 부분입니다. 잠깐 보시면 스위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 A 기업에서 생긴 사건이고요. 한국법에서는 1억 달러. 저때 환율로 따져보면 1145억이고요. 지금으로 치면 약 1,500억 가까운 데미지가 발생을 했죠. 장소는 천안이었고, 그 노란색으로 친 부분이 어떻게 이제 이 사건이 발생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 기사 부분인데요. 재무 담당자가 내부 문서를 위조하고 제3자와 결탁을 해서 회사 공금 350억을 빼돌렸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이분은 CFO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 CFO분이 가족들은 먼저 해외로 도피를 했었고, 그러니까 기러기 생활을 했었고, 이분도 당해년도 감사를 수행하려고 하는 날 아침에 안 나타나서 회사분들이 가보니까 집은 이미 텅텅 비어져 있었다고 해요. 어디 마카로 출국하셨다고 들었는데 결국은 잡지 못했습니다. 1,500억 정도 손실을 입은 스위스 기업은 국제적으로는 그런 사람들만 쫓아다니는 탐정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까지 고용을 해서 찾았는데 결국 못 찾으셨어요. 저 참고 자료에 가서 보면은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이 내가 본 제일 큰 사건이다라고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이 동양권 나라의 마법처럼 존재하는 그 seal, 우리로 치면 인감이죠. 인감의 마법. 그러니까 저 케이스는 아마 저 도망가셨던 CFO분이 인감 도장을 가지고 마음대로 계좌를 개설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사안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 혼자 인감 도장을 가지고 계좌를 개설하거나 차입을 하거나 할 수 있었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2019년 사례입니다. 이 건은 상장회사는 아니지만 국내 유명 대기업의 계열사에서 발생한 사건이고요. 금액도 꽤 컸기 때문에 신문에는 많이 오르내렸던 케이스입니다. 근데 지금 벌써 한 5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많이 잊혀졌을 수도 있는데요.
20년 동안 약 500억 정도를 횡령을 했는데 그동안 그 대기업의 계열사지만 내부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관련이 안 됐습니다. 노란색 부분 볼게요. 검찰에 따르면 회사에서 재무 업무를 담당하던 임 씨는 2000년부터 회계 프로그램을 조작해서 허위 부채를 만든 회사 돈을 갚는 방식으로 502억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처음에는 370억 정도인 줄 알았는데 검찰 수사에서 횡령이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 건이 발견이 된 거는 회사에서 내부 감사를 하다가 저분하고 뭔가 이상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그냥 감사 중에 도망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500억 수준에서 막았지 발견 못하고 더 일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잠깐 행간을 읽어보면 아마도 저 재무 담당자는 회계 시스템에 자기가 원하는 매입 채무를 마음대로 찍어 넣을 수 있었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매입 채무가 자금티로 넘어가서 지급이 되면은 자기가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다음 케이스 2개 보겠습니다. 아마 시장에서 그 자금 횡령에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유의해야 된다라는 그 주의를 제일 크게 일으켰던 케이스가 아마 이 케이스 C 케이스인 겁니다. 아마 그 읽어보시면 이거 그 회사구나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한번 보시죠. C회사 직원이 회사 돈 1880억을 빼돌린 초대형 횡령 사건이 터졌다. 국내 상장사에서 벌어진 횡령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이다. 아까 1,500 환율로 계산하면 1,500억이었는데 이건 1,880억이니까 이 케이스가 더 크긴 합니다. 근데 이 케이스는 아시겠지만 다행히도 많은 부분을 다시 회사가 회수를 할 수 있었고요. 앞에 케이스는 그 횡령된 금액을 회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실제 데미지로 보면은 앞에 A 케이스가 더 크고요. 그로스 금액으로 보면은 C 케이스가 더 크긴 합니다. 노란색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그 회사 재무팀장이 자신의 계좌에서 운영자금 1,880억을 이체하고 잔액증명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회사 돈을 횡령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게 아마 시장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이 기사가 난 건 1월 초인데 이분이 11월 그 중에 이런 이체가 있었고 이 회사는 먼슬리 레컬리시에이션을 해서 은행의 잔고를 매월 확인하셨던 회사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11월 말에 은행 잔고를 달라고 할 때 이 계좌를 운영하는 회사 재무팀장이 그 계좌의 정보를 은행에서 출력해서 제공해주는 그 프로세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한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 서류를 위조한 거죠. 이 케이스도 어떤 약점이 있었는지는 조금 더 뒤에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케이스 D도 C하고 거의 유사한 시점에 이제 터져서 이거 상장사들 내부 통제가 취약한 거 아닌가? 라는 그 의구심을 낳았던 케이스입니다. 유가증권 상장사 D의 재무팀장이 D사 재무팀장이 자기 자본 12.7%에 달하는 254억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 D사 재무팀 직원은 은행 잔액엔 직접 손대지 않고 납품처의 대금을 받아 챙긴 뒤 다른 거래처에 지급했다고 서류를 위조했다. 저거는 아마 행간을 읽어보면 은행 계좌에서 운영하는 자금을 직접 빼는 건 아니고 납품처에 지급하는 것처럼 뭔가 속여서 아까 그 케이스 B처럼 자기가 어떤 그 업체의 가공 부채를 지급하는 것처럼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얘기를 좀 들어보면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고 이체의 내역을 속여서 회계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조금 더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케이스 E하고 F는 그 이후에 터졌던 사건들인데 이 케이스들은 업종은 유사 업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 직원들이 35억에 달하는 회사 돈을 빼돌린 사실이 내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방법은 이 직원들은 거래처에 상품을 공급하고 대부분 착복하거나 허위 견적서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회사 돈을 가로챘다. 상품권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 케이스는 제가 알기로는 회사가 잘 쓰지 않은 잊혀진 계좌로 요분들이 영업 직원들이 아주 작은 섹터를 담당하고 있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근로 대금을 입금하셔라라고 하고 그분들이 이걸 인출 가능했었던
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잊혀진 계좌가 사용된 케이스고요. 케이스 F는 보시죠. 과장급 영업직원으로 근무한 A씨는 지난 해부터 올 초까지 홈쇼핑 화장품 판매로부터 받은 매출 일부를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는 등의 수법으로, 그러니까 매출 채권을 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자기의 개인 계좌로 입금받는 방식으로 회사들을 횡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가지 케이스를 살펴봤는데요. 프로파일링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스캠이라고 하죠. 저희는 그 자금 횡령된 케이스를 조금 더 구분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그 순수한 자금 부정 횡령. 그러니까 은행의 여유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뭔가 손대는 것들을 순수한 자금 관련 부정이라고 보고요. 스캐밍이라고 해서 매출 채권을 회수할 때 거기 손을 대는 거를 스캐밍이라고 부릅니다. 또 페이먼트 템퍼링은 저희가 벤더사한테 지급하는 것들을 뭔가 거기서 횡령하는 것들 페이먼트 템퍼링이라고 하는데, 과거 6개의 사례들을 보면은 어느 하나에 집중되지 않습니다. 순수한 자금 부정 횡령도 있고 매출 채권에 손대는 케이스도 있고 또 매입 채무에 손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피해 규모도 상당히 크죠. 직접 손대는, 자금에 직접 손대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피해 규모는 매우 큽니다. 레인지도 다양하고요. 근데 제가 좀 더 주목하는 부분은 혐의자가 몇 명이냐, 이 부분입니다. 케이스 2를 빼놓고는 모두 다 혐의자가 1명입니다. 케이스 2도 혐의자들끼리는 되게 친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 뒤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사례를 가지고 뭔가 실무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고요. 대부분 혐의자가 1명이었는데 저희가 부정의 유형을 나눈다고 하면 크게 3가지로 나눕니다. 3가지로. 첫 번째는 재무제표 관련된 부정이죠. 저기 자금 부정 외에 재무제표 부정인데, 이건 뭐 회사의 성과를 왜곡하기 위해서 회사가 매출을 더 많이 한 것처럼, 어떤 경우는 또 역분식해서 매출을 적게 하거나 이익을 적은 것처럼 하는 케이스들이 있고, 커럽션이란 케이스는 부정에 분류해서는 중요한 항목인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건 공무원한테 뇌물을 준다든가 이런 케이스들인데, 저 괄호 안에 들어있는 2개의 부정의 유형의 케이스들을 살펴보면 저 때는 혐의자들이 1명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의 매출을 부풀려 하는 케이스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영업부터 뭐 창고부서, 회계부서, 또 더 높이 계신 분들까지 다 같이 연루되는 케이스,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돼야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커럽션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업을 위해서 뭔가 공무원들한테 뇌물을 줘야 된다라는 상황을 설정을 해보면 회사에 현금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영업도 따야 되죠. 그럼 최소한 2개 부서가 연관이 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회계 처리하는 기능이 별도로 있다고 하면 회계부서도 뭔가 알고 있지 않으면 그렇게 몰래 작업을 하는데 태클을 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유형의 부정들은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자금하고 관련된 부정은 대부분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실제 사고 사례를 보면. 그럼 왜 1명일 때 많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저 위에 다시 올라가서 재무제표 부정과 커럽션은 회사의 이익이에요. 저 높이 계신 분의 이익일 수도 있고. 그런데 자금 관련된 부정은 회사의 이익은 아니죠. 오히려 회사에 큰 데미지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공개해서 누구랑 같이 나누기도 힘들어요. 이게 알려지는 순간 내가 마음을 털고, 야, 내가 이렇게 할 건데 너랑 나랑 나누고 모른 척 할까?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죠. 근데 또 실무적으로는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실험을 했다고 해요. 잠깐 시간 여유가 있는 것 같으니까 잠깐 옆길로 빠져서 이 부정의 심리학을 해보면, 미국 대학 기숙사에서 실험을 한 게 하나 있는데, 자판기에 돈을 넣고 콜라를 하나 뽑으면
콜라도 나오고 자기가 넣은 동전을 다시 반환하게끔 세팅을 해놨답니다. 그리고 관찰을 했더니 이런 상황이 벌어진대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재밌어서 하나를 넣고 하나 뽑고 이게 되네 하고 두 번, 세 번 해보다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옆에 두리번 하거나 자기 친한 친구를 불러서 너도 해봐. 그래서 같이 나쁜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정의 심리인데 그때 심리는 그거일 거예요. 이 콜라의 자판기는 오늘도 고장나 있고 내일도 고장나 있고 그래서 내가 언제나 마음을 먹으면 계속 이 콜라를 내가 빼먹을 수 있고 나만 나쁜 놈이 되면 안 되니까 내 친구도 같이 나쁜 놈 만들어서 내가 좀 죄책감을 덜어야지 라는 심리가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부정은 그렇지 않아요. 자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걸 누군가 나눠서 내가 들킬 위험도 올라가고요. 또 한정된 자원을 나눈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명인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명인 경우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따져볼 건데 왜 한 명한테 모든 권한이 주어져 있는지, 한 명이 그러면 그렇게 못하게 하면은 우리가 막을 수 있지 않았는지, 이런 고민에서부터 자금 관련된 내부회계 관리 제도가 세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실무적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업무 분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건데요. SOD라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업무 분장은 양립해서 안 되는 업무를 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는 것. 그러니까 아까는 한 사람이 맡아서 사고가 났던 거죠. 이거를 두 사람한테만 맡기면 사고가 안 나게 막을 수 있다는 게 업무 분장의 가장 큰 펀더멘털입니다. 그걸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은 거래 발생, 승인, 기록, 그리고 거래에 관련된 자산의 보관의 책임을 분리하는 것. 크게 이렇게 4개로 나누는 분도 있고요. 자산의 보관 대신에 거래의 대사를 넣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체크포인트에서는 저 위에 있는 4가지 항목이 있고요. 다른 자료들을 찾아보면 거래의 대사를 넣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분리하는 것,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담당자를 달리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감사기준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감사기준서 315번에 보면은 통제 활동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는데, 이 통제 활동의 예시를 승인, 성과검토, 정보처리, 물리적 통제, 그리고 업무 분장. 여러분들이 내부회계 관리제도라고 하면 이 승인, 이거에만 매몰되어 있을 수 있는데, 승인이라는 절차 말고도 업무 분장이라는 내용도 통제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체크포인트에서는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들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고 저 체크포인트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고요. 필요하시면은 주위에 다른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셔도 됩니다. 업무 분장이라는 것과 업무 분장의 원칙이라는 것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업무 분장의 원칙은 전사적 수준의 통제, 그러니까 아까 통제 활동하고는 조금 달라요. 통제 활동은 각 프로세스별로 내려가서 활동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설계되어 있는 거고요. 전사적 수준 통제로 프로세스 수준의 통제와 전산 시스템의 이용 권한에 반영하는 것이고, 인사나 이동, 프로세스 변경 등의 체인지 리스크에 능동적으로 대처 가능한 구축이 필요하다. 도대체 뭐냐? 이건 뒤에서 조금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업무 분장의 원칙을 미리 정의해 놓는 게 통제 설계한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게 체크포인트에 설명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원칙을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통제 활동의 주체 등에 반영돼서 양립되지 않는 업무의 주체를 분리해서 업무 분장을 구현하라라는 게 체크포인트의 요구 사항인 것 같아요. 그리고 체크포인트에서 이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내부 통제를 강화하게 되면 추가 비용이나 비효율이 증대할 수밖에 없다. 기업 부담은 는다. 구조적 한계가 업무 분장은 각 프로세스별로 최소 2명은 필요하다. 이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럼 이런 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중소기업은 작은 프로세스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점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계가 존재하는 기업이라면 위험에 대해서는 보안 통제하고 대체적인 통제를 운영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코멘트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Q&A 할 때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룰하고 그러면 SOD를 구현한다는 건 뭐냐? 체크포인트 살펴보시면 요 룰 부분에선 이 앞에서
그 얘기했거든요. 경영진은 비즈니스 리스크를 판단하도록 하고 관련 절차를 기능별로 분리하라라는 게 비즈니스 리스크를 판단하는 게 이제 왼쪽에 우리한테 어떤 위험들이 있겠다. 이거 자금으로 갖고 와 보면은 요런 업무가 있는데 요거는 1, 2, 3 이렇게 3명의 직원들한테 이렇게 분담을 해놓겠다라는 원칙을 세팅하는 건 전사적 내부 통제의 SOD의 원칙에 반영하도록 하고 통제 활동에 가서 이 주어들을 분리하는 것 글자 작아서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매월 지급일에 자금팀 지급 담당자가 ERP에서 지급 리스트를 조회해서 이걸 펀뱅킹 시스템에 임포트한 후 지급 승인을 요청한다. 그러니까 ERP에서 오늘 지급해야 될 AP 리스트를 출력해서 펀뱅킹의 이체 리스트를 만드는 것까지는 자금팀 담당자가 하고 자금팀 팀장님은 그렇게 이체된 이체 리스트를 승인하는 업무만 하셔라 라고 주체를 각각 분리해 놓은 거죠. 그게 아까 위에서 봤던 거래 작성, 거래 승인, 직원 1과 2를 분리해 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룰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 룰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거는 구분돼서 이해하시는 게 좀 더 수월하실 수 있습니다. 저렇게 룰을 세팅해 놓으면 뒤에도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 체인지 리스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담당자가 바뀐다든가 시스템이 바뀐다거나 할 때 다시 이 룰을 보면서 요 업무는 같이 하면 안 되지 라고 해서 업무 분장을 다시 지시할 수도 있고 시스템상의 권한을 다시 재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 한번 볼게요. 이제 5가지 사례를 볼 텐데 5가지 사례는 앞에서 봤던 저희 6가지 케이스들이 어떻게 연관되는구나 좀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이해하기 편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출금 권한, 여유자금 관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그리고 거기에 SOD입니다. 재경팀 담당자가 있고 재경팀 팀장님이 있는데 보통의 계좌는 다 재경팀 담당자는 운영한다는 건 여러 가지 표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조회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자금 보고 해봐. 그럼 A은행의 1번 구자에는 얼마가 있고요. 2번 구자에는 얼마가 있고 이 보고자료를 만들 수 있는 걸 운영이라고 잠깐 해볼게요. 그런데 그리고 거기에 출금 권한, 거기서 뭔가 이체를 할 때에 최종적으로 OTP를 가지고 승인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재경팀 팀장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팅된 것 이외에 다른 계좌가 하나 더 있었던 거죠. 다른 은행에. 근데 만약에 저 은행의 운영 권한, 그리고 출금 권한이 이렇게 한 사람한테 모여있는 예외사항이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재경팀 팀장이 자신만 아는 은행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회사 인감을 통해서 저 은행에서 그냥 출금을 해버리면 아까 보셨던 3번째 사례와 같이 아니면 첫 번째 사례도 마찬가지였죠. 자신이 인감을 가지고 대출을 한다거나 예금을 인출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이 사고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금 권한은 은행계좌 관리 담당자 그리고 은행계좌에는 출금 권한 승인자, 그러니까 자금 관리 담당자는 자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할 거고요. 출금 권한 승인자는 OTP 카드를 갖고 있거나 법인 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분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계좌의 관리자가 그 관리자 권한과 출금 권한이 분리돼야 되고 이 적용에는 예외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적용에 예외가 없이 처음에 만들어질 수 있어요. 우리 회사 컨설팅 비싸게 받아가지고 내부회계 관리제도 잘 구축해 놨어요. 계좌는 A부터 C까지 다 이런 통제가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계좌 D가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내부 통제의 원칙을 잊어먹는다거나 구현하는 방법이 예외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고의에서 그랬던 고의가 아닌 실수로. 그렇게 되면은 잘 갖춰진 내부 통제에 허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내부 통제를 잘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대한 변화 관리도 항상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부 통제 설계할 때 구축 범위에 제외된 부분이 존재하는지도 살펴보셔야 되고요. 또 저희가 항상 쓰는 요구볼 예금은 잘 갖춰 놓으세요. 근데 저축성 예금, 투자 상품 이런 데 가면은 저런 것들의 예외 규정을 만듭니다. 이거는 대리님이 굳이 보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팀장님이 권한을 다 가지신다던가. 이렇게 해서 예외상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런 피톨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요구불 예금 말고 좀 여유자금 관리하실 때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체크포인트라고 해서 아까 항공에서 만든 자료에 가보면 요거에 관련된 그 통제 활동, 통제 테스트 방법까지도 적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잘 안 보이시면 그 자료 찾으셔갖고 뒤쪽에 가서 보시면 통제 활동들이 훨씬 더 많이 적혀 있어요. 관련 통제 활동들이 존재하니까 여기도 보시면 그러니까 계좌를 만들 때 자금팀 담당자가 현업부서장의 승인을 득해서 계좌 개설 요청서를 접수받아서 필요성을 검토하고 인정될 경우에 승인하라. 이렇게 해서 계좌가 만들어지게끔 최소한 두 사람이 알게끔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입출금 계좌 관리의 또 다른 통제 절차 중에 하나는 자금팀 담당자가 계좌, 이건 해지할 때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해지할 때도 이렇게 승인하라는 거죠. 통제 활동에 보면은 계좌 개설하고 관련된 통제 활동이 적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SOD가 지켜지지 않았을 때 자금 사고가 일어나는 가장 스탠다드한 케이스입니다. 제 전화를 받는 케이스고요. 아마 여기 계신 정도의 기업들이면 이렇게는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하시는 기업들이 전 있으리라고는 생각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예외적으로. 한번 볼게요. 재경팀 팀장은 평소에 OTP 카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체 요청 시에는 이를 승인하고 있지만 회의 등으로 부재 시에는 금고 내에서 OTP 카드를 담당자가 불출해서 이체를 실행하도록 금고 비밀번호를 알려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금팀 담당자는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한 BBB 업체에 특별 지급하는 게 필요하다. 팀장님 오늘 여기 돈 안 나가면 안 된대요. 라고 재촉하면서 팀장님 회의하는데 제가 지금 돈 이체해야 되는데 어떡하죠? 그러면 아마 저 방식대로 그럼 금고 비밀번호 뭐니까 꺼내서 OTP로 이체하세요라고 했는데 사실은 BBB가 아니고 자기가 설립한 BB 스몰 b로 이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운영할 수 있고 승인 권한도 위임받았죠. 이렇게 됐을 때 그냥 놔두면 걸리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회계 기능과 자금 기능이 일단은 같이 붙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 문제는 회계 기능을 위해서 자금 기능에서 제공해주는 서류가 많은 경우는 안 그러시겠지만 거래 내역서를 출력을 해서 회계 자료에 기입하도록 돼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경팀 담당자는 이체 내역서가 아닌 거래 내역서를 출력해서 상대방 업체가 저기 적요란에는 왼쪽에 보면은 BBB, 그러니까 소문자 B가 아니고 실업체를 적어놓고 그렇게 해서 이체를 하면 거래 내역서에는 적요 내용이 반영됩니다. 그걸 가지고 회계 처리하면 당연히 정상적인 업체에 지급된 걸로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실제는 저희가 이체한 거는 BB 스몰 b잖아요. 그러니까 거래 사실은 거래 내역서가 아니고 이체 확인서를 근거하셔야 되는데 많은 기업들이 아직 이 부분을 간과하시는 회사들이 있어요. 자금 사고 나서 저한테 전화하시는 업체 중에 열의 9은 저 케이스 때문에 전화를 하십니다. 이체 내역서는 거래의 사실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거래 일자, 금액, 거래 상대방까지. 그래서 저 이체 내역서를 가지고 회계 처리를 했다고 하면 바로 발각됐을 상황인데 담당자는 자기가 했던 부정 인출을 속이고 싶을 때니까 당연히 그 자료를 안 쓰려고 하겠죠. 그래서 다른 업체가 기입된 거래 내역서를 활용을 해서 회계 기록을 하게 되면 재경팀 팀장님은 여전히 모를 수 있습니다. 여기선 몇 가지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한데요. 원래 재경팀 팀장님이 OTP 카드를 가지고 승인하는 권한에서 승인을 누를 때는 분명한 책임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앞에서 나왔던 지급 리스트에 나와 있는 그 내용대로 이체가 되는지를 확인하고 이체 승인 버튼을 누르라는 거죠. 아니면 확인하고 동일함을 확인한 다음에 OTP 카드의 비밀번호를 불러주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자기가 그 화면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냥 그거를 위임해버렸어요. 저걸 아예 막는 것도 방법일 겁니다.
근데 실무상으로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럼 실무상 이 예외를 인정하지 않을 거냐? 회사 생활 해보면 팀장님이 자리에 없을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게 못하실 거예요. 이게 아까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예외를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거냐. 만약에 이런 일이 생겼다면 자금 팀장님이 사고에 대해서 민감한 분이라면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 오늘 이체 리스트 갖고 와 보세요. 라고 해서 사후적으로, 원래 안 하셨던 분이라도 사후적으로, 아, 원래 이체 리스트는 이렇고 지금 리스트하고 맞춰봐서 문제가 없었구나 라는 걸 확인하고 괜찮다. 패스.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걸 등한시 하시는 분이라면 사고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펀더멘탈은 이거죠. 자금팀에서 자금 출금 역할을 하는 담당자랑 회계 역할을 하는 담당자가 동일해요. 이러면 만약에 이게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회계팀 사람은 자기 역할을 하느라고 언제나 불안합니다. 그러면 우리 펀뱅킹에 들어가면 이체 리스트도 있고 거래 내역도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회계팀장은 회계 쪽에서는 뭘 달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체 내역서를 달라고 하겠죠. 서로의 이해가 충돌하고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 두 개를 분리해 놓으면 올바른 정보를 찾아갈 거예요. 근데 이게 한 사람이 하면 속일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Q&A에서도 회계 기능과 자금 기능이 분리되지 않아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그거는 대체적인 방법을 고민해 보셔야 되죠.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거는 체크리스트를 찾아보면 되는 거니까. 예. 할게요. 세 번째는 아마 케이스 B에 해당하는 내용일 텐데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원래 저희가 매입 채무를 지급할 때 현업에서의 주문서, 뭐 창구부서의 입고문서, 회계부서의 인보이스 다 맞는 거 확인하고 구매 담당자나 회계팀에서 AP 지급 요청을 올리면 그거를 재견팀이나 회계팀에서 승인해서 AP가 반영이 되고 또 자금팀 담당자가 지급하고 이게 이제 표준적인 프로세스일 텐데 만약에 재견팀 팀장이 ERP에 AP를 마음대로 입력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아까 B 같은 케이스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매 담당 기능 그리고 회계 담당자 거의 그 역할이 구매 담당자는 거래처 청구서에 시부인하는 역할을 하고 회계 담당자는 거래처의 매입집처 생성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두 개가 만약에 하나로 뭉쳐져 있을 수 있다. 아니면 ERP상에 그냥 매입 채무를 그냥 입력할 수 있다. 이러면 가공의 매입 채무가 회계 계상이 되고 그게 자금에서 잘 걸러지지 않으면 엉뚱한 부채가 지급되는 방식으로 회사의 자금이 유출될 수 있습니다. (4번) 케이스는 아까 그 5번째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업사원들 3명이서 짜고 잘 안 쓰는 계좌로 매출 채권을 받아서 자기들끼리 횡령한 케이스. 그 매출처 E하고 FF가 있는데 입금 계좌로 넣었는데 이걸 만약에 자금팀장이 회계 처리까지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돈이 들어왔는데 E로부터 매출 채권을 회수를 했는데 그 전에 자기가 사고를 쳤어요. 그럼 뭔가 자금 B잖아요? 그럼 매출 채권 회수를 회계 처리 안 하면서 자기 빈 잔고만큼 맞출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자금을 담당하는 분과 그걸 기록하는 분은 역시 분리돼야 됩니다. 그래서 회계팀 여기도 은행계좌 관리 담당자, 고객의 입금 거래를 파악하는 쪽하고 회계 처리를 담당하는 기능하고는 분리를 시켜서 회계팀 담당자는 인터넷 뱅킹에 접속 권한을 부여받아서 당일 입금된 거래처 금액에 따라서 전표를 입력하게끔. 그러니까 운영하는 권한 이외에 조회 권한을 따로 가지고 그 권한을 가지고 회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해놓으면 빠진 게 없이 회계 처리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아까 보셨던 3번째 케이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횡령 케이스라고 했던 그 케이스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회사의 주권의 은행은 GGG 은행인데 경영진들이 여유자금 관리 목적으로 직원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 계좌를 하나 만들라고 하고, 이건 재경 팀장님 H 당신만 관리하세요 라고 해서 팀장님은 그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JJJ 은행에 별도로 계좌를 만들어서, 다른 것들은 다 내부 통제가 잘 갖춰져 있는데 저기만은 자기가 인출하고 조회 권한을 다 갖고 있을 수 있다고 만약에 생각을 해보시죠. 그런데 이 회사는 다행히도 먼슬리 레컨실리에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11월 말에 은행 잔고 내역을 확인해야 되니까 잔고 내역 주세요 하는데, 이때 위조 잔고를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저 위조 증빙을 가지고 이상이 없구나 라고 넘어갔다가 12월에 가면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상황하고 그걸 한번 세팅을 해봤습니다. 이때도 이 출금 계좌 승인 권한 그리고 월 결산 담당 권한, 이것들은 분리를 해놓는 거는 맞습니다. 여기도 분리는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누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저 기능을 수행할 건가는 조금 더 실무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출금 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뭔가 증빙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회의가 대사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이분은 출금 권한을 가지신 분은 언제든지 자기가 뭔가 사고를 치면은 그거를 위장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아마 이 케이스를 막으려고 했었다면 애초부터 회계팀에서는 조회 권한을 가지고 그 계좌에 들어가서 조회한 금액이 횡상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이런 세팅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체크포인트에 가시면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Q&A까지 하려면 매주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시점은 기업들이 한 번쯤은 더 실무적인 고민을 해봐야 된다. 우리가 잘하고는 있었지만 남들도 그렇게 봐줄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금 부정의 실질적인 대응, 이게 내부회계 관리 제도가 해도 되는 거 안 해도 되는 건데 시키니까 감사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지라고 보시면 그냥 교과서 있는 거 보고 갖다 베끼셔도 되지만, 근데 나 자금은 정말 위험하니까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실무적으로는 저 업무 분장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나누는 것뿐만 아니고 누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을 하셔야 잘 갖춰진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3번은 잘 아시겠지만 내부회계 관리 제도의 수정은 재무제표처럼 분기 하나 넣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레미디에이션을 거치고 나면 그 레미디에이션 된 대로 오퍼레이트 하는지에 대해서 회사가 증명을 하려면 절대적인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연에 딱 한 번 하는 통제라고 하면 그거 삐끗하면은 되게 골치 아프거든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뭔가 바꾸실 거면 바꾸시고 올해 결산 그리고 그 감사 대응하시고 공시까지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참가 원하시면서 Q&A를 한 5개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Q&A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감원의 11월 공시 사항이 통제명 위주로 기입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통제 문구를 알 수 있는지, 이 구체적인 통제 문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체크포인트, 항공회에서 만들었던 체크포인트 가서 보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 와서 강사를 하고 있으니까 센스 TRM에도 충분히 잘 구현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 시간에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제 문구 어떻게 돼 있는지 보시고 그대로 세팅을 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하지만 실무적인 고민은, 추가 고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금과 회계 담당자의 업무를 분리하거나 정기적으로 교체하나요? 얼마나 자주 교체하나요? 타기업의 사례도 궁금합니다. 일단 업무를 분리하지 않으면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는 많이 설명드렸죠. 그래서 반드시 회계 기능과 자금 기능은 분리돼야 됩니다. 근데 저도 회계사 생활을 25년 정도 하고 있는데 첫 한 5년 동안은 제가 이쪽 업무를 하지 않고 있어서 저 기능이 왜 분리가 돼야 되는지 저도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실무를 그냥 통상적인 실무를 하시는 부분은
아마 저 기능이 분리되어야 되는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저 기능이 분리되지 않으면 어떤 사고가 일어나는지 아시고 나면 저 기능을 한 사람한테 맡기기도 되게 힘들 거예요. 정기적으로 교체를 하는지 저거는 답은 없습니다. 그 대기업 같은 경우는 최소한 3년에 한 번씩은 로테이션을 하면서 회계 기능하고 자금 기능을 서로 바꾼다든가 회계 자금 세무를 바꾼다든가 어떤 데는 인사까지 껴넣어서 인사는 아무튼 다른 기능을 껴넣어서 같이 바꾼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정기적인 교체를 하는 대기업도 있습니다. 근데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여기 다 대부분 1,000억 이상이실 수는 있지만 1,000억 이상이라고 해서 회계나 자금 기능이 그렇게 인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재경팀장님이 회의 때문에 직접 이체를 승인하지 못한 케이스를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 회사에 저렇게 회계 기능과 자금 기능의 담당자가 동일하게 너무 오랫동안 왔다라고 불안함이 있으시면은 간혹 외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아니면은 자금 기능 팀장님이 특정 기간을 해보시거나 하시면서 사후적인 검증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지금 업무 분장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대부분 사전적 통제입니다. 그리고 사전적 통제하고 사후적, 그러니까 뭔가를 사고를 막기 위한 통제도 있지만 사후적인 통제도 있거든요. 사전적 통제가 불안하면 사후적 통제로 어느 정도 그걸 메이크업 하셔야 돼요. 근데 사후적 통제는 항상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불시하실 수도 있고요. 자주 하실 수도 있고요. 그건 회사 형편에 따라서 하실 수 있는데 어떤 그런 상황을 고려하셔서 판단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기업이 필수로 공시해야 될 사항은 아까 제가 근거 규정을 설명을 드렸죠. 그거 찾아보시면 쭉 나와 있습니다. 아마 자금하고 관련된 내용은 그리고 그 작년 11월에 나왔던 금감원 Q&A를 보시면 통제의 목적, 통제 활동, 테스트 방법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전사적 통제, 그 다음에 자금 프로세스 안에서의 통제, 기타 통제 이렇게 나눠서 공시합니다. 1,000억 미만 기업은 언제 적용하나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그 작년 11월에 나와 있었던 그 금감원 발표 자료를 보시면 세 번째가 FAQ인데요. 그 FAQ에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검토를 받는 기업도 2026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1년 차이를 가지고 시행하는 게 지금까지는 그 예상 시점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는 여유가 되시면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올해부터 미리 좀 갖춰 놓으시고 내년에 공시점 됐을 때 깔끔하게 시작하실 수 있잖아요. 사실 올해 뭔가 바꿔서 올해 공시에 대비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부 통제의 개선의 그런 리스크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고요. 제도를 준수하기는 실제 양식이나 템플릿, 가이드라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작년 11월 금감원 보도 자료를 보셔도 되고 항공에서 발행한 체크포인트를 보시면 체크포인트 그 뒤쪽에 물론 한국에 맞게 다 테일러링은 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있고요. 또 센스 TRM에서 보실 수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업 보고서를 공시한 기업들 사례가 궁금합니다. 제가 직접 해보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수소문을 좀 해서 들었는데 한 30개 기업 정도가 올해 조기 공시를 하셨다고 해요. 궁금하신 분들은 LG 계열사들을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저께 전 LG화학 거를 봤는데 거기는 미리 공시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양은 많지는 않습니다. 한 페이지 정도에 저희 딱 모범 기준에 있는 사례, 가이드라인에 있는 사례 정도의 분량보다 조금 많게 해서 공시를 하셨던데 대기업들이 그 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 모르죠. 다음부터는 좀 더 하실 수도 있을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오버됐네.